안녕하세요, 맹피셜입니다. 오늘은 차세대 유럽 축구를 이끌 선수 플로리안 비르츠에 대해 얘기해보겠습니다. 그럼 재밌게 봐주세요. 여러분, 얼마 전 우리는 새로운 역사를 목격했습니다. 레버쿠젠이 창단 120년 만에 처음으로 분데스리가 우승을 손에 쥔 겁니다. 바이언의 11연속 우승 종료, 경이로운 45경기 무패 기록. 지금의 레버쿠젠은 유럽에서 유일하게 이번 시즌 단 한 번도 패배를 겪지 않은 팀입니다. 사비 알론소는 레버쿠젠을 맡은 지 고작 18개월밖에 안 지났음에도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훌륭한 결실을 만들어냈죠. 알론소의 전술에 대해선 이전에 다른 영상으로 자세히 설명해드린 적도 있으니 오늘은 조금 다른 측면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바로 선수들입니다. 알론소의 전술은 매우 현대적이고 유동적입니다. 현대 축구의 패러다임인 포지션 플레이를 충실히 따라가고 있으며 3-4-1 포메이션을 베이스로 상대에 따라 라인을 올리거나 내리는 실리적인 전술을 추구하는데요. 저는 레버쿠젠의 경기를 볼 때마다 굉장히 밸런스가 잘 잡혀있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공격과 수비의 조화. 알론소는 공격과 수비, 각 플레이의 중심에 핵심적인 선수를 한 명씩 배치해뒀습니다. 공격의 플로리안 비르츠, 수비의 그라니트 자카. 이 두 선수의 퍼포먼스는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점유율을 중시하는 알론소의 축구에서 후방의 자카는 수비에 가담해 팀의 뒷문을 지켜주며 공격 상황으로 전환 시 중원에서 좋은 패스로 동료들에게 볼을 뿌려줍니다. 전방의 비르츠는 레버쿠젠의 공격 방향이 중앙으로 세팅되었을 때 하프라인 근처 혹은 그 위에서 볼을 받아 돌아선 뒤 팀의 공격 옵션 그 자체인 선수로 변모합니다. 이 선수 비르츠, 단언컨대 이번 시즌 유럽에서 비르츠의 플레이는 정말 눈에 띄었습니다. 이 20살 미드필더가 어떤 선수인지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 비르츠의 전술적 의의입니다. 제가 아까 비르츠를 뭐라고 표현했었죠? 레버쿠젠의 공격 옵션 그 자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전부터 우리는 미드필더를 크게 세 부류로 나누곤 했습니다. 수비형 미드필더, 중앙 미드필더, 그리고 공격형 미드필더. 물론 그 아래로 그 선수가 맡은 세부적인 역할에 따라 여러 명칭들이 더 있긴 하지만 큰 분류로 따지자면 이 세 가지로 나누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각각의 미드필더들에겐 부여받은 명확한 임무가 있습니다. 수비형 미드필더는 포지션 플레이 공간 2, 3, 4, 7번을 위주로 수비 상황과 후방 플레이메이킹을 조율하고 때때로 위로 올라가 팀 전체의 공격 방향을 설정할 것. 중앙 미드필더는 7, 8, 9, 10번 공간을 지배하면서 후방과 앞쪽 자원들의 볼 소유권을 부드럽게 연결할 것. 마지막 공격형 미드필더는 8, 9, 10번, 여기에 측면인 11, 12번,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하프스페이스 13, 14번을 커버해 팀 공격 옵션에 다양한 선택지를 제공할 것. 플로리안 비르츠의 활동 공간은 공격형 미드필더가 맡아야 하는 공간 배치와 정확히 일치합니다. 하프라인을 넘어갔을 때 중앙, 양쪽 측면, 하프스페이스까지 그의 발자국이 광범위하게 찍혀있죠. 그 중에서 특히 눈에 띄는 곳이 바로 여기 포켓 공간입니다. 포켓은 상대 후방 수비 라인과 미드필더 라인의 사이에 있는 공간으로 볼이 투입되는 순간 수비 진영을 단번에 흔들 수 있는 요충지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공격 때 후방 센터백들이나 볼란트들이 전진 패스를 넣는 1순위 목적지이기도 하며 이곳에 얼마나 볼을 잘 넣어줄 수 있느냐가 후방 자원들의 공격적인 패스 능력을 평가하는 지표가 되기도 합니다. 이 포켓에서 비르츠가 볼을 가장 많이 터치했다는 사실은 정말 큰 의미를 갖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여기에서 패스를 뿌리든 드리블을 치든 그것도 아니면 자기가 직접 킥을 차서 중거리 볼을 꽂아 넣든 뭐래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패스. 레버쿠젠의 3-4-1 포메이션에서 양쪽 측면 자원들 프림폰과 그리말도는 공격 상황 시 높이 올라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들의 존재는 상대 중앙 수비 라인의 간격을 벌려놓는데요. 이 벌어진 공간으로 뛰어들어가는 선수가 비르츠의 패스 타깃입니다. 비르츠는 포켓에서 볼을 잡고 돌아섰을 때 최전방 박스 안으로 파고드는 공격수를 향해 스루 패스를 넣는 것을 1순위로 놓습니다. 그의 패스는 결을 따라 매우 적절하게 찔러 들어가며 이게 성공할 경우 대부분 득점과 가까운 장면으로 이어지죠. 동료의 슈팅으로 이어진 패스, 키패스 생성 개수를 보시면 비르츠는 경기당 평균 2.4개의 키패스를 창출, 그리말도에 이은 레버쿠젠 팀 내 2위에 랭크되어 있습니다. 비르츠의 패스 능력은 레버쿠젠을 상대하는 팀들에게 부담을 주는데 이 압박감은 비르츠의 또 다른 장점이 발휘될 판을 마련해줍니다. 바로 드리블입니다. 비르츠의 드리블은 본인이 직접 골문 앞까지 나아가기 위한 용도라기보다는 상대 선수를 한 명이라도 더 끌어내 다른 동료에게 더 넓은 공간을 만들어주기 위한 용도에 가깝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키패스를 만들기 위해 상대 공간을 벌려놓는 겁니다. 이 드리블은 특히 양쪽 윙이 아직 올라오지 않아서 상대 후방 라인의 간격이 충분히 떨어져 있지 않을 경우에 주로 발휘되곤 합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메넨글라트바흐전, 볼을 소유한 비르츠가 앞으로 전진합니다. 상대 선수 하나를 깔끔한 드리블로 제쳐내자 글라트바흐의 백포라인이 순간적으로 흔들리며 센터백 2명이 일제히 앞으로 튀어나옵니다. 이를 확인한 비르츠는 벌어진 공간으로 뛰어들어가는 보니페이스에게 날카로운 스루 패스를 찔러줬고 그에게서 깔끔한 골이 터졌죠. 이렇게 포켓에서의 드리블이 상대를 끌어내기 위함이라면 비르츠가 직접 득점 찬스를 만들기 위해 드리블을 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프스페이스에 있을 때입니다.
비르츠는 이 하프스페이스에서 유연하고 부드럽게 박스 안으로 볼을 끌고 들어가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26라운드 프라이부르크전에서의 상황을 살펴볼까요? 그리말도가 앞쪽으로 밀어준 볼을 하프스페이스에 빠져있는 비르츠가 받습니다. 이후 그는 매우 간결하게 움직였습니다. 앞을 막고 있는 수비수 2명을 지나 슈팅할 각도를 만든 뒤 예리한 가마차기로 팀의 선제골을 뽑아냈죠. 포칼 8강에서도 비르츠의 하프스페이스 드리블은 눈에 띄었습니다. 코너킥에서 이어지는 세트피스 전개, 마찬가지로 하프스페이스에서 볼을 잡은 비르츠는 앞을 막고 있는 수비를 제치고 돌파해 볼을 넘겨줄 공간을 만들고 중앙으로 빠르게 붙여줬습니다. 골로는 연결되지 않았지만 드리블을 활용한 비르츠의 찬스 메이킹 능력을 엿볼 수 있는 장면이었습니다. 중거리포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29라운드 베르더 브레멘전, 안드리이가 뒤에서 넣어준 볼을 포켓에 있는 비르츠가 잡습니다. 볼을 잡고 순식간에 돌아선 그는 상대 골문을 바라보고 슈팅, 경이로운 중거리 득점을 뽑아냈습니다. 말 그대로 레버쿠젠 120년 역사상 최초 우승의 방점을 찍는 아름다운 골이었죠. 국가대표팀 경기에서도 이런 장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독일과 프랑스의 친선 경기가 시작하자마자 비르츠는 상대 수비라인과 미드필더 라인 사이 포켓으로 뛰어들어갑니다. 이후 토니 크로스가 포켓에 위치한 비르츠를 발견하고 그에게 패스를 찔러줍니다. 자기 앞에 공간이 열린 걸 확인한 비르츠는 곧바로 중거리 슛을 시도, 경기 시작 7초 만에 빠른 선제골을 기록했습니다. 포켓에서 비르츠가 볼을 잡으면 위력적이라는 걸 알고 있었던 크로스 교수님의 패스 판단과 이 기회를 적절히 살린 비르츠의 슈팅 능력이 돋보인 장면이었습니다. 패스, 드리블, 슈팅까지 플로리안 비르츠는 고작 20세 나이에 공격형 미드필더에게 필요한 모든 능력치를 갖췄습니다. 제가 알론소의 전술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 부분은 이런 비르츠의 장점을 극대화하기 위해 그가 공격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판을 깔아준다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 지금의 레버쿠젠은 공격의 비르츠, 수비의 자카로 양쪽 플레이를 양분해 밸런스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알론소는 비르츠로부터 후방 빌드업이나 수비 가담과 같은 부담들을 최대한 덜어줬고 그가 필드의 보다 위쪽에서 볼을 잡아 자신의 공격적 능력을 펼칠 수 있도록 장려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팀에서 좋은 공격 능력을 가진 자원들이 자꾸 아래로 내려오는 것을 그다지 긍정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아무리 전원 공격, 전원 수비의 토탈 풋볼이라 하더라도 각 선수들에겐 어쨌든 더 중요하게 부여받은 롤이 있으며 높은 공격력을 가진 선수가 3선 이하로 계속 내려와서 수비를 도와주거나 후방에서 볼이 돌게 플레이메이킹을 이끄는 건 그 선수 외엔 믿을만한 자원이 팀에 없다는 뜻입니다. 현재 레버쿠젠에서 비르츠가 재능을 만개할 수 있는 건 물론 본인의 탁월한 실력도 있겠지만 그가 공격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세팅한 알론소의 전술적 해안, 그리고 이를 뒷받침해준 다른 선수들의 도움도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플로리안 비르츠의 미래에 대해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우승팀의 숙명이라고나 할까요? 레버쿠젠의 놀라운 무패 행진과 조기 우승, 이 성과 한가운데에 있는 비르츠는 전 유럽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얼마 전 레버쿠젠 CEO 페르난도 카로가 직접 나서서 비르츠는 1억 5천만 유로 아래로는 절대 팔지 않을 것이라 얘기했다가 며칠 만에 해당 발언을 철회하는 일이 있었는데요. 1억 5천만 유로는 하나론 약 2,200억 원의 거금이며 네이마르, 음바페에 이은 역대 이적료 3위에 해당합니다. 터무니없는 금액이라고 느끼실 수도 있지만 저는 이 이적료가 꽤 현실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새로운 공격형 미드필더를 물색 중이거나 혹은 기존 자원의 대체자가 필요한 클럽의 경우 이 금액을 지불할 용의가 있을 겁니다. 축구 미디어들이 언급하는 링크는 대표적으로 5개 구단입니다. 파리 생제르맹, 레알 마드리드, 리버풀, 바이에른 뮌헨, 그리고 맨시티입니다. 이들 모두 조건만 맞는다면 위에 페르난도 카로가 얘기한 금액 1억 5천만 유로를 지불할 능력이 있는 거대한 클럽들이고, 관계자들의 고민거리는 돈을 지불할 수 있느냐가 아니라 비르츠가 그 돈의 값어치가 있느냐입니다. 이 클럽들 중 축구 팬들과 전문가들이 가장 주목하고 있는 건 단연 맨시티와의 링크입니다. 시티의 전성기를 이끈 에이스 케빈 데브라이너의 나이가 32세에 접어들면서 그의 대체자로서의 가치에 주목하고 있는 건데요. 이전 데브라이너 분석 영상에서 저는 데브라이너와 같은 선수에겐 대체라는 단어가 어울리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는 분명 다른 레벨에 있는 선수이며 언젠가 훗날 데브라이너가 떠날 땐 그 빈자리를 여러 선수들이 역할을 분담해 채워야 한다고 말입니다. 완벽한 대체는 불가능할지라도 굳이 데브라이너의 공석을 채울 선수를 찾는다면 저 역시 현존하는 어린 미드필더들 중에선 플로리안 비르츠가 가장 많은 자리를 채울 수 있다고 봅니다. 데브라이너와 비르츠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태 시티에서 데브라이너가 보여준 다양한 역할들, 측면 윙어, 중앙 미드필더, 메잘라, 세컨드 스트라이커와 같은 롤들은 지금의 비르츠 역시 소화 가능하며 패스, 플레이메이킹, 중거리 슛, 드리블 등의 세부적인 능력들도 탑재한 상태입니다. 우리가 데브라이너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넓은 시야, 창의적인 축구 지능과 같은 부분들도 어느 정도의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죠. 2015년 데브라이너가 시티로 이적했을 당시 23세였다는 걸 감안하면 비르츠는 펩 과르디올라의 가르침 아래 큰 성장을 보여줄 여지가 많습니다. 물론 미래에 어떤 이적이 발생할지는 저를 포함한 그 누구도 모릅니다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플로리안 비르츠는 펩 과르디올라가 분명 좋아할 타입의 선수라는 겁니다. 포지션 플레이를 개발한 과르디올라는 선수들이 필드의 공간 곳곳을 명확히 이해하고 상황에 따라 이 공간을 적절하게 채워주길 요구합니다. 이 때문에 다양한 공간을 커버할 수 있는 자원들, 즉 멀티성이 강한 선수를 매우 선호하는데요. 베르나르도 실바, 필포든처럼 여러 포지션을 소화할 수 있는 선수들이 이에 해당합니다. 비르츠 역시 높은 공간 이해도와 다양한 포지션 소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히트맵만 봐도 공격 지역 곳곳에 볼터치가 발생했음을 확인할 수 있으며 레버쿠젠의 경기를 보면 이미 포지션 플레이를 하는 알론소의 가르침을 받은 만큼 시시각각으로 동료들의 공간을 커버해주는 모습이 여러 번 나오죠. 저는 이 부분이 특히나 펩 과르디올라의 입맛을 다시게 만들 거라 생각합니다. 과거 바이에른 뮌헨 감독 당시 만났던 제자 알론소 아래에서 이미 포지션 플레이를 배운 선수, 그것도 리그 우승과 무패 행진으로 그 위력을 실감한 선수가 있고 게다가 축구 자체를 잘한다? 과르디올라 입장에선 영입만 할 수 있다면 정말 쉽게 자기 입맛대로 바꿀 수 있는 자원으로 보일 겁니다. 포지션 플레이를 경험해 본 적이 없어서 근본부터 새로 가르쳐야 하는 것보다 100배는 쉬울 테니까요. 포스트 데브라이너, 개인적으로 그리 좋아하는 표현은 아닙니다만 어쩌면 가까운 시일 내에 플로리안 비르츠를 통해 그 모습을 보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여기까지 레버쿠젠의 우승을 이끈 1등 공신 플로리안 비르츠에 대해 얘기해봤습니다. 이번 시즌의 레버쿠젠은 사비 알론소라는 명장의 지도를 통해 정말 강한 팀으로 거듭났습니다. 과연 이들이 주요 선수들과 함께 앞으로도 좋은 성적을 계속 이어갈 수 있을지 지켜보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맹피셜이었습니다.